수업에 시작하기 이전에 전에 제 강의 들어보셨던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뭐 어떤 형식으로는 좋은데? 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개설하기로는 기본 이론하고 사례, 기본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달고 강의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강의에서 바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수요를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앞으로 해당되는 강의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제 진행할지를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좀 사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자기는 좀 사례를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기본 이론에 좀 집중해서 모든 부분을 파트를 다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이건 뭐 가늠이 안 돼. 다수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조정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강의하고 음, 우선 시작 전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되는 강의에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설렁설렁하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나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집중해 뭐 이렇게 뭐, 뭐 세밀하게 가르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부분은 특히나 수험 법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를 의지하고 믿어주시고 제가 거기서 좀 집중하는 파트는 그만큼 수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파트다. 그 외의 부분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도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들 보니까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 물론 다양하죠. 다양한데 너무 수험 과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인 실력은 좋으신데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이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면서 제가 나름의 목적은 뭐냐면 선택형이나 사례형이나 기록형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 시간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하려면은 나름의 좀 어느 정도의 강약을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좀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강의는 제 책 중에 보니까 이게 초판이다 보니까 오탈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자체는 내용은 괜찮습니다. 내용은 괜찮으니까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째는 수사 파트부터 들어갈 겁니다. 수사 정리할까요? 처음에 수사로 들어갔다가 공소 제기, 그 다음에 뭐 소송 주체, 소송에 대한 일반, 그 다음 공판, 그 다음 뭐 상소나 비상구제책 뭐 이런 것들 순서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 이제 수사잖아요. 그럼 수사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내공을 쌓는 데는 전체적인 얼개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밀한 것도 봐야 되고 전체 숲도 봐야 돼요. 자, 수사에서 여러분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 요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관적 혐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관적 혐의를 갖게 되죠? 그걸 수사의 단서라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소, 고발, 자소와 같은 제3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둘째 방법은 뭐 불심 검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변사책 검시 이런 갖가지 방법 또 뭐 첩보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사기를 받고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본단 말이에요. 내부적 조사가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조사 결과 이거는 혐의가 좀 있다 라고 주관적 혐의를 갖게 되면 그때서야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수사 개시를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입건이라고 해요. 입건. 자, 수사가 개시되면 그 수사 개시 다음에 일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수사 진행 때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 형태가 있어요. 맞아요? 자, 임의 수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조사하는 게 왜 임의 수사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사, 참고인 진술 조사 있죠. 참고인 조사. 이 형태는 임의 수사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강제 수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적겠습니다. 강제 수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 처분이 있고 사물을 대상으로 한 강제 처분이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인적 강제 처분이죠.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인적 강제 처분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포와 구속입니다. 맞아요? 그 체포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히나 현행범인 체포가 여러분 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구속입니다. 구속과 관련하는 부분은 구속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구속은 어떻게 돼요? 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고 검사가 어떻게 해요? 영장을 청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발부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집행이 있는 겁니다. 이 해당되는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속에서 말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심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가 있어요? 영장 실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트너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대인적 강제 처분 관련했을 때 사람이 지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금을 석방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해방시키는 거. 그걸 석방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석방제도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방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체포와 구속의 불법 여부, 부당한 여부, 이 여부를 판단하는 적부심이 있어요. 체포, 구속, 적부심. 그죠?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피고인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피의자에는 피의자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고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보석을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피의자 보석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속 취소가 있어요. 이게 그냥 구속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해서 구속 취소가 있고요. 또는 자, 구속되어 있는데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와이프가 지금 출산을 임박했죠. 제가 직전에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를 쓰고 왔거든요. 그 사유는 자기 와이프가 좀 출산을 임박해 있는 사유. 여하튼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 집행 정지라 그래요. 이 해당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석방제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하고 변호인이 접촉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변호인 접견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접견 교통권에. 이 접견 교통권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최신 판례가 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 노조 사건에서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이 접견 교통권을 행사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된다라는 판례도 있고, 그 접견 교통권의 그 외부적 제한과 관련해서 판례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인적 강제 처분을 하면 대물적 강제 처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압수, 수색, 검증입니다. 맞죠? 압수, 수색, 검증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이 뭐냐가 중요해요. 대상. 가장 대표적인 그거는 이제 법률 조문에 따른 것인데 이건 증거물 그리고 몰수물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의 경우에 압수수색 검증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그 대상성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파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도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 영장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심사를 하고 발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가지 절차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는 이제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중요하죠. 구속영장 집행과 다른 형태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교하는 것이 선택형으로 잘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분을 넘어갔습니다만 발부와 관련해서도 자 영장을 청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영장이 조금 더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기각됐을 때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할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올해 변시에 나왔잖아요, 사례 문제가. 그래서 이 발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청구, 심사, 발부, 집행 이렇게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와 관련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완벽하게 답안지를 준비해야 되는 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파트, 수사 부분에서는 이 파트예요. 뭐냐면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영장의 예외죠.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있었죠.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하는 거 있었죠. 임의 제출 있었죠. 긴급 압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목차 따고 정확하게 요건 따고 하는 것들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 다음에 영장조 예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압수수색 검증했습니다. 압수했어요. 압수하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나중에 사후에 압수물 갖다 국가가 다 갖고 가나요? 필요 없으면 환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환부와 관련된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특히 환부, 과환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수사 진행해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수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수사 기관이죠. 그런데 수사의 성질은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법원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수임 판사가 진행하는 수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수사상 증거보존이에요. 그리고 수사상 증인신문이에요. 그리고 감정유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죠? 증거보존, 수사상 증인신문이에요. 이 부분은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담당한다? 수임 판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했죠? 자,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가 종결된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종결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사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종결하는 거죠?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요. 그걸 뭐예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수사를 종결하는 겁니다. 누가? 검사만이. 자, 그러면 이때 쟁점이 뭐가 나오냐면 자, 기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냐면 이 기소 이후에, 즉 공소 제기 이후에 수사와 관련되는 쟁점이 나와요. 이거 올해 또 나왔잖아요. 2회, 3회, 5회, 6, 7회 또 나왔어요.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공소 제기 수사가 적법하나 이거야.
공소 제기 수사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임의 수사가 있을 수 있고 강제 수사가 있을 수 있죠. 임의 수사로 뭐가 있습니까? 피의자 신문 똑같잖아요. 피의자 신문 또 참고인 조사가 있어요. 자, 피의자 신문 여기서는 피고인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지금 지위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임의 수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나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됐었죠? 그 한계가 문제됐었어요. 어떤 거? 증언을 번복할 목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과 관련한 판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나왔죠. 이 각가지 관련되는 쟁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제 수사는 뭐가 있어요? 구속, 압수수색, 검증 이 같은 것들이 있죠. 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다음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기소 불복 방법이에요. 불복 방법. 자, 불기소가 나왔을 때 그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불복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검찰 항고.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이에요. 여러분 재정 신청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이죠. 이게 이제 수사와 관련되는 재반 논점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나 재정 신청이죠. 이 부분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공소 제기 후 수사에서도 다 기출이 됐습니다. 구속 부분, 압수 부분 기출됐고요. 참고인 조사 이 부분 기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고인 조사 형태가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사상 증거 보존 그리고 수사상 증인 신문 이 제도도 요건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선택형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사상 증거 보존하고 수사상 증인 신문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이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부 이 부분은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사례 문제 출제가 안 됐는데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영장조의 예외는 올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목차까지 정확하게 답안지에.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행범인 체포로 가서 들어갈지 즉 체포 현장과 관련해서 만들어서 영장주의 예외를 만들지 아니면 긴급 체포로 가서 긴급 압수로 갈지 범죄 장소로 만들어서 압수로 갈지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도 중요하죠. 이건 선택형에서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피의자 보석을 불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사례 쟁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구속과 관련되는 이 절차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포도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조서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게 너 피의자야, 너 참고인이야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진술이 뭔지에 갖고 판단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피의자로 보고서 하고 있다면 그 해당 사람의 진술이 조서에 그러니까 진술 조서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왜 구분해야 됩니까? 진술 거부권 고지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조사가 피의자 신문 조사에 해당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었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위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우리가 지금 각가지 하는 것들이 어떠한 주소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항상 공부할 때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사의 의의와 구조입니다. 자,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뭐 한다고요? 공소 제기 또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내사는요. 내사는 여기 밑줄 쳐야 되겠죠.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다. 이게 중요하다. 그때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내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리까리할 때. 자, 그때 내사를 받는 자를 피내사자로 합니다. 자, 이제 사례 문제 볼게요. 수사와 내사의 구별인데, 자, 문제 발문부터 볼게요. 자, 경찰은 청와대 갑수석이 자, 기업체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첩보, 그럼 밑줄 칠래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자, 첩보를 입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주관적 혐의가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해당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돼. 조사 끝에 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은 내사란 말이에요. 단계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갑이 실질적 소유자로 있는 법인의 자금 관리하는 자 밑줄 직원 A를 소환해서 조사했더니 자 밑줄 뇌물을 받은 결정적 정황을 확보,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사기관에서는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부터 뭐가 들어간다?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을을 소환해서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자, 을은 밑줄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례 문제를 푸는데 진술 거부권이나 다른 거 딱 나오잖아요. 사례 문제. 그럼 진술 거부권과 관련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00%. 자, 상태에서 증내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참고인 밑줄 참고인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했다 이겁니다. 자, 문제. 경찰이 작성한 을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증거 능력을 물어보고 있죠.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뭐예요? 위수증이냐 부터 판단해보고 위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이게 전문 증거에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위수증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백 배제 법칙에 위배되는지 배제 법칙. 자, 위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증거가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면 if 전문 증거에 해당된다면 예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 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안에서는 특히나 이 진술 조서 증거 위수증과 관련해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답안지에 접근하실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처음에 얘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접근하셔야 돼요. 진술 거부권 고지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조사를 할 때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핵심 뭐예요? 이 사람이 피의자인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이 피의자나 참고인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차원이 조금 넘어섰어요. 뭐냐면 자, 조금만 구분해 보겠습니다. 내사하고 수사를 구분할 때 내사 뭐라 그랬습니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이때 하는 조사를 내사라고 해요. 그런데 내사 끝에 혐의가 있어요. 이때 혐의는 주관적 혐의. 주관적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자, 이 혐의가 있을 때 그 대상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해요. 맞아요? 피의자.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에 적힙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혀요. 피신에. 자, 내사의 대상은 피내사자라고 하죠. 피내사자의 진술은 어디에 적히나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히나요? 아니에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히는 대상은 반드시 피의자여야 돼. 피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진술 조서에 적혀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피내사자의 진술도 진술 조서에 적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진술 거부권 고지 때문에 그래요. 피의자에 해당된다면 피신 조서에 적어야 되는데, 이 피신 조서에 들어가기 이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그러면 피내사자는 피의자가 아닌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술 조서에 적혀야 되는 것이고, 진술 조서에 작성할 때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사안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피내사자인지 피의자인지를 구분하라, 이 문제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사안에서 어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첩보, 즉 수사의 단서나 내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수사에 해당되는지 내사에 해당되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이게 피의자인지 피내사자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람의 진술을 어디에다 적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술 거부권 고지 여부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판례는 뭐예요? 어떻게 결정한다? 수사 개시할 때 우리가 아까 입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입건의 개념이 뭡니까?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나서 인지서를 작성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인지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는 조사활동, 이게 수사다, 이게 정의하는 게 입건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피의자를 보고 너 와, 이렇게 하고서 입건해야 되겠다, 인지서 작성하고 자 이제 진술 거부권 고지한다, 이제 수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다 조사 끝나고 나오고 송치할 때 좀 인지서를 작성해요. 이게 실무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실질서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사로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즉 주관적 혐의를 갖고 이 사람 피의자를 보고 접근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실질설의 개념이죠. 자, 해설지 보겠습니다. 탑재. 자, 수사와 내사의 구별에 따른 참고인 진술 조서의 성격, 진술 거부권 불고지 자백의 증거 능력에서, 자, 두 번째 복차,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 형식서는 뭡니까? 범죄 입건 여부로, 이게 기준이 된다네요. 입건, 인지서 작성, 이거랍니다. 자, 반면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기준이 되는 실질 수사 개시 여부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실질설이 있어요. 자,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에요. 자, 어떤 부분을 적어야 되냐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자, 인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법규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의 성격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는 얘기입니까? 행정 편의를 위한 사무 처리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이게 키워드 좀 되겠죠. 따라서 입건을 하기 전에 뭐 있다고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를 한 때에는 뭐로 본다? 수사로 본다 이거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행정 편의를 위한 사무 처리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이거 하나. 그리고 입건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 시작했다면 범죄 혐의가 또 키워드가 되겠죠. 그 부분은 수사가 된다. 자, 덧붙여서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이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도 형식에 따른 게 아니라 뭐에 따른다? 실질에 따른다. 그래서 이는 그 실질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성격을 띈다면 이는 피의자 신문 조서로 본다. 결론은 뭡니까? 이게 수사에 해당되고 이 사람이 피의자에 해당된다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소결. 자, 을의 진술은 뇌물 공여에 대한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기관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이건 피신 조사란 말이에요. 자, 비록 참고인 진술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결론이 뭐예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전제 판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불고지의 효과 뭡니까? 판례 입장 간단히 소개해 주면 되죠. 판례는 뭐라 본다고요? 위수증이라 본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위법 수집 증거다. 그 다음 키워드가 비록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 없다 이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는 자백 배제 법칙으로 안 갔어요. 위수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위수증으로 가고 이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증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 수사와 내사 부분의 구분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키워드다 이거예요.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입건이란 형식적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 혐의를 갖고 들어간 거 이게 중요하다. 이 실질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사의 구조와 관련해서 자, 생략 중요하지 않고요. 자, 수사기관의 청구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 입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자, 구속,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수사기관에게 있는지 법원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영장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는 누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압수수색, 검증의 권한이 수사기관에게 있어요. 따라서 다만 헌법상의 영장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이 나와야 돼. 그 영장의 성질은 뭐예요? 수사기관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게 허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공판 단계에서 수소법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 없이 법원 스스로가 영장, 압수영장, 수사영장, 구속영장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속시킬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영장은 어떤 효과입니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명령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나타난 영장은 허가장. 공판 단계에서 수소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명령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견해 대립이나 이런 거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사의 조건이에요. 수사의 조건. 자, 말 그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개념 뭐예요? 소송 조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소송 조건. 수사 조건은 수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소송 조건은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 즉 공판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구분하셔야 되죠. 자, 특히나 수사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우선 수사의 필요성 관련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 혐의가 있고 둘째, 원칙적으로 소송 조건이 구비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인데 자, 범죄 혐의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죠. 특히나 수사 개시에다 밑줄 치고 여러분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혐의가 있으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자, 수사 중에서 아까 강제 수사 중에 체포 구속이 있었죠. 체포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혐의만으로 충분하다 아니다. OX 맞아요 틀려요? 수사 개시는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체포 구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관적 혐의 플러스 객관적 혐의까지 있어야 돼. 즉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 체포 구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하는 요건과 체포 구속하는 요건은 달라요. 그래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이 체포 구속 요건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소송 조건과 수사입니다.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잘 나와요. 사례 문제 잘 나오고 사실 문제에서도 기출된 바가 있고 여러분 실제 사례 문제를 푸실 때 쟁점 누락하기 딱 좋은 쟁점이에요. 자, 우선 수사는
여러분 공소 제기 가능성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이거예요. 수사를 왜 수사하는 겁니까? 이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그럼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수사는 재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전제 요건이다. 이게 우선 생각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즉고발 사건, 즉시 고발 사건의 경우에 고소나 고발이 없음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모욕죄 현행범이 있어요. 모욕죄 현행범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그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렸다 수사를 해야지 라고 접근합니까? 그 문제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피해자가 이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여요, 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사가 할 필요가 없죠.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지금 뭐냐면, 자, 우선 견해대회부터 볼게요. 전면 부정설의 입장은, 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밑줄이에요. 친고죄 즉시 고발 사건의 고소 고발은 뭐예요? 소송 조건이죠.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게 전면 부정설의 입장이에요. 소송 조건 미구비 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게 전면 부정설이에요. 이 입장은 수사, 공소 제기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전면 긍정설은 뭐냐면 수사는 수사고 소추 조건은 소추지. 이건 각각의 영역이 다른 거다라고 접근하는 입장이 전면 긍정설의 입장이에요. 고소는 소송 조건일 뿐이고 수사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전면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 절충설의 입장이 뭐냐면 이게 수사하고 공소 제기는 전혀 다르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필연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점유적인 어떤 형태가 있다. 즉 뭐냐면 고소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해요. 그래서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아직 고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소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 수사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 견해입니다. 이른바 제한적 허용설이에요. 절충설입니다. 판례가 그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이에요. 그대로 판시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현출하셔야 될 게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한 수사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언제일까요? 사례 나중에 포섭하거나 사례 결론을 내야 될 텐데 그럼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게 뭐예요? 어떤 가능성이죠? 고소기간 도과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때예요. 특히나 친고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건 딱 봐도 2년, 3년이 지났어요. 범인을 안 날로부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적법한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례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여부를 여러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 모욕죄나 비밀침해죄 같은 경우 있죠. 모밀사,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 왜 하필 모욕죄일까? 왜 하필 비밀침해죄일까? 왜 하필 사자명예훼손죄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내지 않아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사례 문제 딱 나올 때는 범죄 형태 나올 때는 해당되는 쟁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이 이게 절대적 친고죄다라는 부분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깔고 들어와야 돼. 그 상태에서 체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밑줄 체포. 그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든 긴급 체포든 무방합니다. 뭘 물어볼 거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 이 경우에 이 절대적 친고죄를 범한 이 피의자, 이 대상자에게 현행범 체포를 했다. 긴급 체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요. 수사의 적법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현행범 체포니까 명필비 그 요건에 맞춰서 다 생각. 이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지. 긴급 체포의 적법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상 필기 뭐 이런 거 있죠. 중필기 이런 거 기억하고 있다가 적는 건 기본이에요. 뭐가 안 보이냐면 이게 절대적 친고죄인데 아직 고소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함몰되어 있으면 긴급 체포 요건이나 현행범 체포 요건 이 부분을 판단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젖어 있으면 이 수사의 조건이 이 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소송 조건과 수사 이 부분이. 또 친고죄 부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을 했어요. 뜬금없이 이 해당 피의자 신문 조사가 적법하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피의자 신문 할 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거기 앞서서 뭐 있다고요? 소송 조건을 못 갖췄잖아요. 또 하나, 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이게 뭐야? 즉시 고발 사건이란 말이에요. 고발 사건 중에 이때 고발 없이 한 이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조건이 쟁점이 소송 조건과 수사라는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즉 체포, 피의자 신문, 고발 없이 한 수사는 뭐야? 전부 다 수사죠. 그죠? 이 수사의 적법성을 물을 때 해당되는 범죄가 절대적 친고죄인지 상대적 친고죄인지 그 친고죄인지 반의사 불문죄 이런 여부를 항상 따져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형사기록형은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수사의 상당성의 비례 원칙이 있죠. 신의칙이 있어요. 볼까요? 특히나 신의칙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정수사가 과연 적법하냐 이거예요. 함정수사가 적법하냐. 함정수사에는 뭐뭐 있어요? 범위 유발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이 있습니다. 즉 피유발자에게 범위를 갖게끔 했다 하면 위법수사. 이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되냐면 함정수사가 문제돼요. 함정수사는 특히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범위 유발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이 있어요. 그죠? 기회 제공형이 있어요. 범위 유발형은 위법 수사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적법 수사로 보죠. 자, 그런데 함정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판례는 범위 유발형이기 때문에 위법, 기회 적용형이 적법 이렇게만 접근하지 않고 여기다 뭐가를 가미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자 함정수사 적법성부터 보겠습니다. 함정수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 문제 제기할 때 이게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된다,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되는 쟁점이다라는 부분을 우선 한 줄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죠. 해당되는 쟁점이 어떤 주소에 있는가를 언급해 주셔야 돼요. 둘째,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함정수사가 과연 적법한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주관설이 있어요. 주관설. 이는 범위를 유발시켰냐 안 했냐, 그 주관적 사유를 발생시켰냐 안 했냐를 갖고 판단하는 주관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 형태죠. 이 주관설이. 그 다음 객관설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사기관이 사용한 유혹의 방법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거예요. 사술이나 계략을 썼는지 정상적인 방법을 썼는지 이게 중요하다. 범위가 유발되고 안 되고 이건 우연적인 결과 발생과 관련되는 것이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수사 과정, 그 범위를 유발시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야 보는 게 객관설의 입장입니다. 절충설은 뭘까요? 주관설과 객관설을 종합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관설 OR 개념이에요. OR. 즉 범위를 유발해도 위법수사예요. 혹은
범위를 유발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그 사용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면 이것도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 수사가 될 여지가 넓죠. 이 절충설의 개념은. 자, 판례도 절충설이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의 절충설입니다. 이건 AND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요건도 갖춰야 되고 B 요건도 갖춰야 함정 수사, 즉 위법한 함정 수사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정 수사를 보는 그 범위가 아주 협소해요. 아무도 판례는 수사 실무상 어떤 그 이루어지는 현황을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자, 판례는 기회 적용형은 함정 수사가 아니지만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자, 수사 기관이 자, 밑줄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게 뭐야?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하지 않은 방법을 쓴 거죠. 그리고 범위를 유발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죠, AND.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엄격한 의미에서의 절충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게 최근 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판례는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어떤 주관설적 입장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소개해 줄 때는 판례는 전통적으로는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에는 수사 기법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절충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하게 판례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판례 부분 보겠습니다. 자, 밑줄만 치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사술이나 계략 등, 세 번째 줄,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했다. 이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둘째 판례는 이른바 부축 빼기 사건이에요. 부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안쪽에 손을 넣어서 절취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범위를 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를 제공하는 건가요? 기회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이거예요. 따라서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치계를 부축해서 10m 정도를 끌고 지갑을 뒤져 현장에 체포한 이 사례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단순한 기회 제공형 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 수사로 보기 힘들다 이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요. 지켜보고 있다. 기회 제공의 장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직접 피유발자에게 범위를 유발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유인자가 또 있었어요.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그걸 밑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금전까지 제공하거나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과도하게 개입한다 이거예요. 이 방법이 사술이나 계략 등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돼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어떤 거는 허용된다는 얘기입니까?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는 것에 그친 정도. 그래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자, 객관적 방법이 상당한 거예요. 단순히 반복해서 부탁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방법에 의해서 설령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AND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변시 1회 때 3회 때 기출은 됐어요. 객관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었음에도 자, 밑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 후에 이를 단속한 거예요. 이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 유발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전 노래방이다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억지로 때를 쓴 거죠. 불러달라고.
어쩔 수 없이 불려줬더니 단속한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실무적으로도 성매매업소가 이래요. 이렇게 단속합니다. 물론 첩보로 받고 가기도 하고 첩보 없이 가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 수사기관들은 항상 녹취를 합니다. 녹음을 하고 녹음기를 안에 집어넣고 해놔요. 그래서 은근히 해줘요. 뭐 어디까지 되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도 다 빠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거기까지는 뭐 마무리는 살짝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실무에서 이 마무리 살짝 이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게 문제된단 말이에요. 거기 다퉈야 돼요. 마무리 살짝 의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툴까? 마무리 살짝이라는 게 녹취록이 좀 돼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빼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건도 노래방 도민 사건도 가장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게 범위를 유발하게 하는 상당성 있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함정수사가 적법 하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이 위법한 함정수사라 판단됐어요. 그때 효과는 뭐죠? 우선 법원의 조치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체포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체포 구속은 위법한 수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어디서 다툴 수 있을까요? 체포 구속 적부심에서 다투거나 또는 해당되는 구속을 했다면 그 구속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 구금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할 때는 준항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서 증거를 취득했다. 그럼 그 증거 자체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죠? 위수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 다음 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그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죠? 우선 무명공이에요. 두 문자. 무죄 판결의 무, 면소 판결의 면, 공소기각 판결의 공이에요. 그리고 유죄 판결설도 있다. 무면공유. 자, 판례 입장은 뭡니까?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는 적정 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에 의한 공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배해서 무효라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하는 공소기각설이 타당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소지를 이해하셨나요? 이게 왜 법원의 조치가 왜 문제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수사와 소송 조건 간에 이게 필연적인 관계인지 그렇지 아니한 관계인지에 따라 판례 입장이 있었잖아요. 절충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위법한 함정수사는 수사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수사가 위법. 이 수사가 위법한 부분을 공소 제기가 위법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판례는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전제됐기 때문에. 그게 공소기각 판결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가운데 자 사례 문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유인자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자 마약 판매 전과가 있는 갑은 교도소를 출감하면서 이제 마약에서 손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였다. 자 사법경찰관 P는 승진을 앞두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밑줄 정보원인 을에게 이 사람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죠. 정보원으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을에게 갑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좀 사주를 좀 해라 했더니 자, 을이 갔겠죠. 가서 갑을 이제 꼬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은 절대로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그거 맹세하였으나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 밑줄 을의 집요한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부분 좀 애매해요. 을의 집요한 회유와 설득이라는 것이 이게 객관설에 따랐을 때 이게 사술 계략에 해당될까 안 될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사안을 포섭해 주셔야 돼요. 나 결론은 동일할 겁니다. 판례는 AND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게 사술계략으로 평가했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 뭘 판단해야 돼요? 범위가 유발됐는지 판단해야 되죠. 범위 유발됐잖아요. 처음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유발됐기 때문에 사술계략 and 범위 유발이기 때문에 현행 판례, 체감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이 부분은 뭐예요? 위법한 함정수사다라고 여러분 결론을 지어야 돼요. 먼저. 그게 아니고 단순 반복해서 부탁하는 것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술계략이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범위 유발은 있었죠. 그러나 체감 판례 태도에 따르면 이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관설의 입장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다뤘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가든 범위가 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해당되죠.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선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법원 조치와 관련된 쟁점이 나올 거니까. 이때 법원 조치 뭐가 있다고요? 무, 면, 공, 유가 있다고요. 자, 무죄 판결서는 뭐냐면 수사기관의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해당되는 피유발자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도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보아요. 이게 무죄 판결설의 근거고, 둘째는 국가가 처벌 적격을 잃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면소 판결하는 얘기입니다. 면소 판결의 개념 뭐냐면 봐준다는 거거든요. 야, 너 범죄에 해당돼. 그냥 내가 봐줄게. 왜? 처벌 적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처벌할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봐준다. 이게 면소 판결설이고, 그 다음은 이 공소제기는 수사 부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한 공소제기다. 위법 무효인 공소제기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유죄 판결설의 입장은 뭐냐면 무슨 얘기야. 그래도 행위를 한 거는 너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잖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해줘야 되는 유죄 판결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판례 태도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수사 개시 부분에서 앞에 수사의 단서 부분까지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사의 단서 부분에서 종류 부분을 갖다 정리하셔야 되는데, 수사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기한 것, 이게 뭐라고요? 현행 범인 체포, 첩보를 받았다, 변사적 금시, 불심 검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체험, 즉 제3자가 실제로 고소, 고발, 자수하는 경우, 이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차이가 있어요.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때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수사 단서의 경우는 범죄 혐의, 즉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가 개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 고발, 자수의 경우는 여러분 고소 잘못하면 뭐가 돼요? 무고죄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선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면 일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바로 수사 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수사의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혐의를 가지면 그때 조사에 들어가는 게 수사의 개시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변사자의 검증,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수사의 단서 이 부분에서 종류가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를 이해할 때 이게 내사인지 수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것이지 중간 개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변사제 검시도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혐의가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사자가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익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성질은 뭡니까? 변사체 검시는 수사의 단서죠. 아직 완전한 혐의를 갖기 전이니까. 절차. 수사의 단서기 때문에 영장 분류예요. 영장 분류. 자, 그러나 사체 부검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서 검증을 해야 돼요.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건데 긴급을 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체가 부패하잖아요. 빨리 그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검증하지 않으면 사체가 부패한다. 이 같은 긴급한 요건이 있을 때는 그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변사체 검시하고 검증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체 해부는 변사체 검시인가요? 뭔가요? 변사체 검시는 뭐냐면 그냥 시각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정도가 변사체 검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사체를 해서 해부도 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본다. 이거는 검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검증에. 따라서 이건 영장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나 급속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제 정리하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불심 검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 이제 앞서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뭐 미안하지만 이제 불심 검문부터가 사례 문제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보죠.